사라져가는 나를 소생시키는 심리적 CPR. 질문 1.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심장이 멈춘 사람을 발견한다면? 답 1. 심장 박동이 돌아올 때까지 그의 가슴 중앙에 두 손을 올려놓고 규칙적으로 강하게 압박한다. 질문 2. 나라는 존재가 거의 지워져가는 소멸에 이른 사람을 만난다면? 답 2. 나가 또렷하게 돌아올 때까지 그의 나가 위치한 바로 그것을 강하게 압박한다. 나는 그것에 나 소생술 혹은 심리적 CPR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쉽게 말하면 그의 나에 초집중하고 그의 나를 자극해서 그의 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자극하는 것이다. 소멸 직전의 나를 압박하고 자극해서 나의 이야기를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어느 모임에서 생글생글 잘 웃는 30대 초반의 여성과 마주 앉게 되었다. 유난히 잘 웃으며 세련되고 재미나게 이야기를 이끌어서 함께 있는 사람들도 금방 호감을 가질 수 있었다. 나도 그랬다. 웃음이 약간 관성적이란 느낌도 있었지만 그와 별개로 매력적인 사람이었다. 담소가 한창이던 중간에 틈이 생겨 그녀에게 요즘 마음이 어떠냐고 물었다. 그녀는 내 직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화사한 모습이지만 했던 그녀가 자세를 고쳐앉더니 사실은요 하며 뜻밖에도 사흘 전에 자살 시도를 했다는 얘기를 불쑥 꺼냈다. 설마 사실일까 의심할 수 있지만 사실이다. 그때부터 나는 그녀에게 눈을 떼지 않고 들었다. 그녀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그래서 그랬구나. 아이고 나는 신음같은 소리를 내며 자살 시도 즈음에 그녀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일들이 그녀에게 어떤 느낌이었는지 묻고 또 묻고 들었다. 그녀에게 집중하는 내 시선과 신음같은 맞장구의 쿠션에 기대듯 그녀가 몸을 일으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함께 있던 다른 사람들도 당황하고 긴장했지만 빨려들 듯 그녀의 얘기에 집중했다. 특별한 위로나 조언을 할 필요도 없었다. 그날 이후 그녀를 2번 더 만났다. 개인적인 시련이 모두 끝난 상태는 아니지만 그녀는 목숨을 버려야겠다는 마음은 버렸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혹독한 한 시절을 묵묵히 받아들이며 뚜벅뚜벅 통과하는 중이다. 심리적 CPR을 행해야 하는 정확한 위치는 심폐소생술은 심장 외 다른 장기들은 제쳐놓고 오로지 심장과 호흡에만 집중하는 응급처치다. 심장 기능만 돌아오면 몸의 다른 모든 기능은 알아서 연쇄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심리적 CPR도 마찬가지다. 심리적 CPR은 나라는 존재 자체에만 집중해야 한다. 심장 압박을 할 때는 두꺼운 옷을 젖히고 옷에 붙은 액세서리도 다 떼고 정확하게 가슴의 중앙 바로 그 위 맨살에 두 손을 올려놓는다. 심리적 CPR도 나처럼 보이지만 나가 아닌 많은 것들을 젖히고 나라는 존재 바로 그 일을 강하게 자극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디가 나라는 존재 자체인가? 남들은 다 나를 부러워하는데 내가 이러는 건 사치스러운 투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은 불안하고 외로울 수 있다. 그럴 때는 괜찮은 건가 아닌가? 그때는 내 생각이 옳은가 아니면 내 감정이 옳은가? 감정이 항상 옳다. 나라는 존재의 핵심이 위치한 곳은 내 감정, 내 느낌이므로 나의 안녕에 대한 판단은 거기에 준해서 할 때 정확하다. 심리적 CPR이 필요한 상황인지 아닌지도 감정에 따라야 마땅하다. 그날 그녀에게 던진 요즘 마음이 어떠냐는 질문은 바로 그곳 그녀 존재의 핵심을 정확하게 겨냥한 말이다. 그 질문은 좋은 직업을 가진 부러운 골드미스의 근황을 묻는 말이 아니다. 미모와 매력이 넘치는 젊은 여성에게 던지는 의례적인 인사말도 아니다. 그 질문은 그녀의 미모나 경력, 악벌이나 스펙처럼 그녀 존재가 달고 있는 액세서리를 언급하며 던진 화사한 질문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제치고 자연인으로서 그녀의 존재 자체, 그 중에서도 존재의 핵심인 감정에 대한 주목과 안부를 묻는 질문이었다. 가슴의 중앙 위 맨살에 두 손을 올려놓듯 그 질문은 그녀라는 존재 자체를 겨냥한 것이었다.
그것이 심리적 CPR을 향한 행할 정확한 위치이다. 거기에만 집중하면 된다. 미사일처럼 정확하게 자기 존재 자체에 눈을 맞추고 존재의 안부를 물은 사람에게 그녀의 나는 바로 반응했다. 부정맥으로 박동이 엉켜있던 심장이 정상 박동을 찾듯 혼란 속에 엉켜있던 그녀의 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나에 주목하며 나에 대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한 것이다. 그때부터 그녀는 나 이야기를 막힘없이 내놓기 시작했다. 나 이야기란 무엇일까? 미팅에 나간 사람처럼 상대에게 직장이나 직업, 출신 학교나 가족에 대해 물었을 때 나오는 이야기들이 나 이야기일까? 그것이 존재 자체에 대한 이야기일까? 물론 아니다. 내 직장 이야기보다 직장에 대한 나의 느낌이나 더 나에 대한 이야기에 가깝다. 내 취향이나 기호도 내 존재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다. 그것도 내 몸에 걸친 옷이나 액세서리에 해당하는 것이다. 내 견해나 신념, 내 가치관도 그렇다. 내 견해, 신념, 가치관이라 힘주어 말하는 것들 대부분도 사실 그 시원한 나가 아닌 다른 곳에서 유입된 것이 대부분이다. 나처럼 보이지만 나 자체는 아니다. 그렇다면 내 상처에 관한 이야기는 나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이야기인가? 그럴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많다.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상처를 말한다. 나는 어릴 때 엄마로부터 사랑을 잘 못 받아서 나는 전형적인 둘째 콤플렉스 때문에 등 이전에 만난 상담가로부터 들었거나 심리 관련 서적에서 확인한 자기에 대한 분석과 해석들을 자기 얘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내 상처에 대한 이론이나 누군가의 견해지 내 상처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내 존재 자체가 겪고 느끼는 상처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박제되거나 고정되어 있지 않다. 내 존재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나 살아있다. 그에 대한 감정이나 빛깔, 파동, 굴곡은 늘 달라진다. 엄밀히 말하면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맞고 살아온 사람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내밀한 자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존재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 부모에게 맞던 그 아이가 느꼈던 무력감이나 수치심에 대한 이야기가 그의 존재 자체에 더 가까운 이야기다. 가정폭력에 시달린 아이가 느끼는 감정은 자라면서 분노나 무감각 등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다. 그런 감정들을 떠올리고 얘기할 수 있다면 그것이 존재 자체에 대한 얘기다. 내 상처의 내용보다 내 상처에 대한 내 태도와 느낌이 내 존재의 이야기다. 내 상처가 나가 아니라 내 상처에 대한 나의 느낌과 태도가 더 나라는 말이다. 내 느낌이나 감정은 내 존재로 들어가는 문이다. 느낌을 통해 사람은 진솔한 자기 존재를 만날 수 있다. 느낌을 통해 사람은 자기 존재에 대해 더 밀착할 수 있다. 느낌에 민감해지면 액세서리나 스펙 차원의 나가 아니라 존재 차원의 나를 더 수월하게 만날 수 있다. 나가 또렷해져야 그 다음부터 비로소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다.